안녕하세요. 통계분석 이선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3장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거의 길거든요, 내용이. 1시간 정도 되니까 좀 잘 따라오시고 힘들다 싶으면은 정지해놨다가 그러고 다시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쉬엄쉬엄 좀 들으세요. 네, 빠르게 목차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라는 용어가 낯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만질 때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를 사용할 건데, 저희가 왜 파이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커서 AI라는 툴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실습을 하면서 데이터 탐색하고 뭐 결측치, 이상치, 중복 제거하는 방법, 이거 왜 하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필터링 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그룹화 해서 뭐 평균 내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재고조화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습하면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한 단계 좀 틀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가지고 전처리하는 실습하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카페에 제출을 해주셔야 그걸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를 좀 드릴 수 있는 좀 권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정답을 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성의를 좀 들여서 정말 이 통계학 강의를 듣고자 하는구나, 이 열의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고정 댓글이나 게시물 통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인가? 요리로 치자면은 저희가 준비 단계, 프랩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리에는 음식이 있듯이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목적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결집값, 뭐 값이 비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처리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값을 탐지하고, 이상값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분포에서 좀 벗어난 값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탐지하고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고민하고, 그리고 데이터 정리하고 뭐 뭐 재구조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냐면, 결국 본인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 작업들을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서. 결국 분석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전처리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학생 시험 데이터로 뭐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분석자가 이 체육 과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지워주는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체육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면은 결측치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에 원래 제가 결측치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자료 오르네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분석 목적에 따라서 좀 전처리 과정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파이썬 기초. 저희가 왜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가? 파이썬이란 코딩 언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코딩 언어를 좀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엑셀처럼 메뉴 클릭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코드를 왜 하느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수인계랑 의사소통이 훨씬 쉽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조금만 해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코드는 코드 실행한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코드를 좀 가동성 있게만 써주면은 인수인계랑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에 저희가 코딩 언어를 좀 쓰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문법과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좀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더군다나 좀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고, 그리고 AI도 학습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강력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 라이브러리 뭐 뒤쪽에서 배우시겠지만 판다스, 넘파이, 맷플로립 같이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외에도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웹 개발, 뭐 업무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가 파이썬을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되게 유행입니다. 저는 이 AI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그 코딩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성형 AI를 쓰면은 이걸 통해서 더 빠르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처음 배울 때 AI가 알려주는 코드를 그 무작정 그 쓰는 거에 그치지 말고 AI가 뱉어주는 코드를 좀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지면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이 AI와 파이썬이 결합을 한 게 커서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서 AI라는 건. 그거의 한 종류다. 제가 커서 AI는 파이썬과 AI 기능을 통합해서 코드 작성이랑 실행을 하나의 툴에서 수행 가능하게 하는 그 툴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뱉어주는 코드를 뭐 다른 파이썬 실행하는 도구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면은 여기 커서 AI는 이 안에 AI 기능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요. 이것도 그 가격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초심자분들은 일단 무료 버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고 좀 고급 그 AI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20 유료 버전을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쓰시라. 그래서 바로 이 커서 AI 파이썬을 실행하는 이 도구를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실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서 AI도 이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툴이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거 자체를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이라는 걸 설치할 때 또 해줘야 되는 설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링크 보시면서 그 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여기 링크가 좀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커서 AI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커서 AI는 여기 제가 링크 들어가시면은 구글에도 그냥 커서 AI라고 치면 됩니다. 치면은 여기 다운로드 for Windows 아니면은 윈도우 버전이 아니면 다른 걸 뭐 설치하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저희 왼쪽 상단에서 코드를 관리할 이 실행을 시키면 이런 왼쪽 상단에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왼쪽 상단에 코드를 관리할 폴더를 아무거나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 실습 폴더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거 누르면은 여기다가 파이썬 그리고 주피터 입력해서 여기에 설치하라고 뜨거든요. 이걸 두 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파이썬과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좀 안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셨으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 v1.ipynb 이거를 그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건데 보시면 압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저희 아무 프린트 헬로 월드 이거를 그냥 아무 코드나 넣은 다음에 저희가 하면은 이제 파이썬 환경을 선택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나오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설치하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왼쪽 하단에 IPY 커널 이거 설치하겠냐고 안내말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커서 AI에서의 단축키는 일단 크게 저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고급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초심자들은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컨트롤 L, 컨트롤 K. 이게 제가 배포드릴 그 코딩 파일인데 컨트롤 L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채팅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걸 여쭤보셔도 되고 코드에다가 컨트롤 K를 눌러서 여기다가 그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된다. 네, 창 구성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은 뭐 채팅하는 거, 왼쪽은 이제 코드. 여기는 이제 이거는 그 초록색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챗GPT가 그 커서 AI 안에 챗GPT가 이제 제시해준 코드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겠느냐 이 창을 말하는 건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각 함수들에 대해서 문법을 막 엄청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좀 쓰지 않을 거예요. 적절한 예시와 핵심 내용 위주로 제가 넓고 얇게 나갈 겁니다. 이 얕은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좀 맡겨두고 싶어요. 이 채워나가는 방법은 이제 제가 예시랑 좀 핵심 내용 설명드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구글링이나 GPT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랑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 과제는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제가 드림 파일 한번 열어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할 때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패키지 설치랑 로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설치는 최초에 한 번만 설치를 하는 거고 로드는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써놓은 이거를 한 번만 실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이걸 열면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이 pip install pandas pip라는 걸 이용해서 그 판다스를 설치하겠다는 말인데 어쨌거나 이걸 누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하시면은 판다스가 설치가 될 거예요. 판다스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판다스를 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임포트 판다스 좀 확대를 시키죠. 조금 여기 임포트 판다스 여기 이렇게 있죠.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로드하겠다, 임포트하겠다, 가져오겠다. 그런데 pd라는 약어를 통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numpy라는 그 숫자 다루는 좀 패키지도 좀 가져올 거고요. 두 개 다 실행을 한번 해줍니다. 네, 패키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판다스에서 쓰이는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일단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시리즈는 말 그대로 데이터인데 변수가 한 개만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걸 뭐 만드는 방법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에 이 10, 2, 300, 4, 5 이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거를 이 괄호를 통해서 만들어줬죠. 이 데이터를 이 시리즈라는 걸 선언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이름도 넘버스라고 제가 지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즈라는 거를 프린트 해보면 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 넘버스, 이 이름 넘버스고 이 타입은 여기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인티저, 정수, 인티저의 줄임말이죠. int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데이터 프레임은 저희가 가장 보는 그 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시리즈가 여러 개인 데이터 형태인데 결국 저희가 보는 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죠.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서 만들어진 2차원입니다. 그 보시면은 저희가 이름, 나이, 도시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 여기에 괄호 이 꺽쇠 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임 이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age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city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pd.data frame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렇게 그 아래처럼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든 일은 사실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파이썬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살짝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로드하고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데이터를 뭔가 편집을 해서 만들었으면은 결국에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바깥으로 반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저장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중에서 좀 흔히 쓰이는 그 데이터 형식이 CSV 데이터입니다. CSV는 이제 쉼표로 구분된 값들을 저장하는 파일 형식인데 이게 comma separated values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콤마로 나눠져 있죠. 제가 이거 밑에가 CSV 파일인데 실제로 그 메모장으로 까보면은 이 콤마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왜 쓰느냐? 콤마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 저장 공간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데이터 이게 타이타닉 데이터인데 타이타닉 사건 있었을 때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누가 살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실습을 쭉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파일을 그 카페에다가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올 때 read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씁니다. read csv를 어떻게 쓰냐? 말 그대로 read csv 안에다가 그 파일 경로랑 파일명 csv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경로에다가 titanic.csv 파일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써줬고 이렇게 읽어온 거를 df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제가 코드를 구성을 했죠. 간단하게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 변수들에 대한 설명 자세한 거는 이 출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기서 생존 여부죠. 0이 사망이고 1이 생존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생존 여부를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 후보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여부에 미친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저희가 df를 읽었잖아요. 다시 df를 지금 방금 읽었고 df를 읽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코드가 나올 거고 그리고 toCSV 그 read CSV에 봤는데요. 이거는 저희 여기 파이썬에서 데이터 편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그 CSV로 저장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df에 pclass 1이라는 그냥 변수를 새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바꿔볼게요. df4는 df4.copy df.copy df4 저희가 그 df라는 게 그 원래 좀 훼손되지 않길 원해가지고 자
df를 카피해서 df4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df4에 pclass 1이라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pclass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toCSV 그리고 경로 지정해주고요. 죄송합니다. 경로 지정해주시고 경로 안에 어떤 CSV 파일로 들어갈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설정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가 펄스일 때, true일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실제로 이 경로 가면은 그 저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쨌거나 읽었으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저희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df 뒤쪽에 점하고 쉐이프를 누르면은 저희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반영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891개의 행이 있고 12개의 열이 있다. 891개의 관측치랑 12개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f.columns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df.columns라고 쓰면은 여기에 어떤 변수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생겼는지 헤드랑 테일, 뭐 앞쪽이랑 뒤쪽 그리고 샘플 랜덤하게 그 무작위로 행을 좀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5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저희가 볼 수 있고 df 테일 끝쪽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면은 아니야 나 중간에 아무거나 그냥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안쪽에 숫자를 썼잖아요. 숫자를 쓰면 그 개수만큼 보여줍니다. 이거는 랜덤하게 샘플링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기에 유용한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gif.info 이것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각 변수들이 어떤 변수형을 띠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저희 df.info 안에는 먼저 위에부터 살짝 볼게요. 제가 891개 entries 891행이 있다. 그리고 12개의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칼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non null count라고 있죠? non null null이 없다거든요.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891개가 있다. 그런데 쭉 보면은 714개밖에 없다. 이거는 저희가 빈 값들이 있다. age에는 그걸 좀 그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 타입 이거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거는 int 64, int float 이거는 숫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브젝트 이거는 사실상 문자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인포 하나로 되게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describe라는 걸 쓰면은 그 숫자형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통계량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카운트는 뭐 빈도, 평균, 뭐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이렇게 분위수 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각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범주가 있고 그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value count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df에다가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점 찍고 value count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3, 1, 2, 491, 216, 184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인덱스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sort 인덱스를 좀 붙이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빈도수 오름차순을 하고 싶어 하면은 sort values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 2개 변수 이상 이 크로스에서 좀 표로 보고 싶어 하면은 크로스 탭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크로스 탭 앞쪽에 이
앞쪽에 그 df pclass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df survived 이렇게 보면은 pclass와 survived를 교차한 빈도표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변수에 unique라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다가 지정해주고 unique라는 걸 쓰면은 male, female, 아 특정 변수에는 어떤 유일한 값들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상한 값들이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값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and unique, 아 유니크한 값이 만약에 성별이 했는데, 성별이 난 남자랑 여자로만 구분을 했는데 막 4다 막 이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으로 구성되어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희 그 데이터 탐색까지 한번 마쳤고요. 그리고 결측치라는 걸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측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빈칸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빈칸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이게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발생이 아니라 일단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발생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발생했을까요? 보통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하나인데, 실험을 했는데 일부 피험자가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빈칸으로 남겨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칸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뭐 결측지가 됐다, 이런 게 정말 흔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민감성 있는 문항을 고의로 회피를 했다, 고의로 답변을 안 했다, 그래서 빈칸이 됐다. 예를 들어서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묻는다, 이러면은 좀 대답하기가 껄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결측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결측지가 있는 행은 제거하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정보를 결국 많이 잃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 대치하는 방법, 평균으로 대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간편하지만 좀 왜곡 가능성이 있고요. 좀 고급 기법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다른 변수 간, 그 결측지가 있는 변수랑 결측지가 없는 변수 간의 관계를 좀 활용해서 결측치를 추정을 한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그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결측치를 확인하고 이거를 평균으로 대치하는 거, 그리고 좀 드랍하는 방법만 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에다가 이즈눌이라는 걸 바로 써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false true가 나오는데, true면은 이게 결측치다, is null? null이 없다잖아요.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true로 나온 거면은 없는 거죠. false는 있는 거, 그 결측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 df 케빈을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가 true였잖아요. true면은 여기 none, 여기 실제로 결측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false였는데 두 번째는 또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케빈이라는 건 좀 결측지가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난룰이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즈눌의 반대죠. 반대를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궁금한 이런 정보는 아닐 겁니다. 결국 결측지가 몇 개인데 이즈눌에다가 썸을 하면 돼요. 썸을 하면 687개. 저희가 썸을 할 때 true는 1, false는 0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Null에다가 이 썸을 하면은 그 true만 다 합산이 돼가지고 687이네요. 687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또 이거 하나만 궁금한 건 아니에요. 모두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이럴 때는 그냥 df.isNull,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의 이 결과에다가 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각 변수들에 대해서 그 결측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봤으면 에이지랑 케빈이랑 엠바크드에 대해서 어쨌거나 처리를 하든가 그냥 무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가장 난폭한 방법, 결측제가 있는 행은 모두 다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drop NA라고 쓰면 됩니다. df.drop NA라고 하면은 그 결직제가 있는 행은 하나라도 변수가 있으면은 그 행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183개만 남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죠. 한 8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특정 변수에다가 fill NA라고 쓰면은 그 값으로 저희가 NA 값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이에다가 제 나이에 중위값을 구했어요. df age에다가 그 미디안을 써서 중위값을 구했는데 그 중위값이 28이래요. 28. 저희가 하나 복사를 하나 해주고 그 df1의 age에다가 fill na 해주고 그 다음에 age med 그 28 이거를 구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인플레이스는 true는 이제 따로 그 이렇게 등호 같은 거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df1에다가 적용이 된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주고 그러면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isNull.sum 했을 때 빵이 나와야겠죠? 네, 빵으로 제대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이 대표값으로 채워보면은 저희가 실제보다 분산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빈칸들이 사실 그 값에 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값에 가 있을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중간 값으로 다 때려버린다는 거는 결국 그 변수에 대한 분산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제가 채워 넣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렸고 그 채워 넣는 좀 다른 그냥 함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eplace라는 걸 쓰면은 저희가 값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f1의 성별을 대체한다. male은 m으로 그리고 female은 f로 저희가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체되는 조건들을 넣어줬죠. inplace는 아까랑 그 똑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성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따라 보시면은 M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다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필터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에서 본인이 원하는 행과 열을 고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쿼리 메서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쿼리 안에다가 따옴표를 하나 넣으시고 조건문을 하나 붙여주시면은 그 조건문에 맞는 행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df.query 하고 그리고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습니다. age 변수가 30보다 큰 거. 자 하면은 실제로 age 변수가 30보다 큰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df.query 네, 이게 잘못됐죠? 그 조건문을 2개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문 age가 30보다 크다. 그리고 성별이 메일이다. 이거를 and로 묶었죠. 결국 성별이 남자고 나이가 30 초과인 것들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를 써줄 수가 있어요. 202개 행이 왔고 실제로 보면은 나이가 30보다 크고 성별은 또 메일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조건문을 짤 때 논리 연사자들이 좀 많이 쓰이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부등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뭐와 같다라는 걸 좀 쓰실 때 등호를 2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하 이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쓸 때 앞에 느낌표 등호를 씁니다. 이게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is 뭐뭐에 포함된다. 뭐뭐에 포함되는 거는 1, 2, 3 특정 변수와 1, 2, 3에 포함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쓸 때 is in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 isNull, nonNull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and 그리고 이거는 all이거든요. a 또는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그 짝대기인데 이게 그 저희 원화 표시 있잖아요. 원화 표시 그 위에 보통 있죠.
이게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제가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df p클래스 쪽에 p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그 is in 그 1이랑 2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쓰면은 포함되어 있으면은 true, 포함 안 돼 있으면은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이 조건문을 여기 df 안에다가 넣어요. 아이고, df 안에다가 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잠깐 중간에 제가 조금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코드를 누르면은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 마크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설명을 누를 수 있어요. 설명 이런 식으로 저희 마크다운을 좀 쓸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샵 개수에 따라서 저희 좀 글자 크기가 달라지고, 그거 여기다가 뭐 색깔도 넣고 뭐 볼드 섀도우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를 설정하면은 실제로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워주고, 그 커서 AI 쓰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K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p 클래스가 1 또는 3인 행들을 필터링 해줘. is in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뭐 AI가 코드를 생성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그냥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는 게 제가 하나 있는데, 그 P 클래스가 1인 개수와 3인 개수를 알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그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그에 대한 코드를 뱉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고 한번 여기에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뜯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안에는 여기 pd.isNull df의 케빈이 그 결측을 가지고 있느냐, 결측을 가지고 있는 그 결측인 행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한 거죠. 반대로 결측이 없는 것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누를 써주면. 그리고 또 문자열, 특정 문자열의 규칙을 가진 것들만 이제 필터링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거는 모든 코딩에서 다 쓰입니다. 주로 문자열 검색, 뭐 치환, 추출을 할 때 뭐 쓰이는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은 뭐 복잡한 문자열 패턴을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분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좀 많이 보시고, 가능하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로 이것까지 되는구나 인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됐었지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GPT에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많이 써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더 이상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 정규 표현식 쓰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이라는 거를 그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패턴이라는 걸 정합니다. 패턴 앞에 R이라는 걸 쓰고, 여기 따옴표 안에 이 패턴을 써주는 건데
m.s라고 써놨어요. m.s. 이거는 그 m과 s 사이 하나에 s 사이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는 패턴을 저희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df 안에다가 그 여기 안에 조건을 넣었죠. 그 조건 어떤 조건을 넣었냐? 여기 df의 이름 관련된 거예요. 이름 뒤에 str.contains str이 그 문자열을 의미하고 문자열이 어떤 걸 포함을 한대요. 어떤 걸 포함을 하는데 이 패턴을 가진 걸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 케이스에는 first, NA는 first는 제가 옵션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패턴 결국 m.s라는 패턴이 있는 것들만 가져와라.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름들을 봅시다. m.s만 있는 것들이 다 불러왔죠. 뒤쪽에 죄송합니다. 여기 위쪽에 여기 m.s 이름이 m.s mrs 들어가 있죠. 여기 mis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mes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mis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mi 그 ms m이랑 s 사이에 하나가 있는 것들만 다 출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패턴을 그 제임스로 끝나는 행들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임스 달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은 이 제임스 뒤쪽에 제임스로 다 끝나는 행들만 가져왔죠. 그리고 소톤으로 시작하는 행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df 티켓에다가 이 소톤으로 시작하는 것들 다 소톤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C로 시작하고 1에서 5로 끝나는 거 두 개를 섞을 수가 있어요. 두 개 섞어. 그래서 케빈에 대해서 그런 패턴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리고 또 인덱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df에다가 df에 0땡땡5 하면은 저희가 0번부터 4번 행까지 가져옵니다. 저희가 참고로 파이썬은 0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 1, 2, 3, 4까지 가져오고 한마디로 0 이상 그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바로 행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열 특정 저희가 원하는 열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열의 네임이랑 에이지를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네임 여기다가 그 리스트 그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묶어주면은 이렇게 특정 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LOC라는 것도 써줄 수 있어요. LOC에다가 보통 저희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는 행에 대한 걸 명시를 해주고 뒤에는 열에 대한 거를 정보를 명시해주면은 그 특정 행과 특정 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행과 name 여기 name이라는 열을 가져와.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행과 그 name이라는 열에 있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도 가능한데 여기서 LOC의 특징 뭐 아까는 0 이상 2 미만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LOC에서만 이제 0, 0, 1, 2 이렇게 3개 0 이상 2 이하 이렇게 3개를 다 포함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뭐 하시다가 보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문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행에다가 df가 30 df age가 30 이상인 것들만 행을 가져오고 열은 특정 열만 가져와줘. 이런 식으로 저희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저희 또 ILOC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 그 ILOC는 그 한번 예시만 좀 보시면은 1, 3 이렇게 쓰면은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열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수 기반으로 좀 가져오겠다. 그럴 때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개 또 가져올 수 있고요. 특정 행과 특정 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팬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df 안에 조건 나이가 30 이상이고 그리고 클래스가 1인 거 이 행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 age, pclass 이 변수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분해해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들 여기에 만족하는 행들만 가져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변수를 선택을 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코드를 쪼개가면서 실행하면서 그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 변수 타입과 이름 변경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df.info 말씀드렸죠? 여기서 변수 타입 볼 수 있다고. 저희가 as 타입이라는 걸 써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의 데이터 타입을 좀 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데이터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저희가 그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건 1, 2, 3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의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따옴표 1, 따옴표 2 이런 식으로 문자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다 변환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df 예를 들어서 제 as 타입 뒤쪽에다가 특정 변수에다가 as 타입을 써주면은 as 타입에다가 그 여기다가 원하는 그 변수형 자료형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수형으로 좀 변환이 되거든요. as가 뭐뭐로 만들다 이런 뜻으로 좀 파이썬에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df age는 여기 string 그 문자열로 좀 변화를 한다.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숫자로 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 이 숫자가 아니죠. 이 오브젝트는 뭐 엄밀하게 말해서 뭐 문자형은 아니라 완벽한 문자형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의 타입을 한꺼번에 변화를 할 수도 있죠. 저희가 만약에 이거 세 개가 만약에 변수 타입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S 타입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변수형을 변경할 때도 있는데 변수 이름을 또 변경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df.rename을 써주시면 되는데 columns는 이제 columns에다가 앞쪽에는 원래 변수, 뒤쪽에는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주면 됩니다. 뒤쪽에는 변경하고 싶은 것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 이름, 성별, 나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죠. 그리고 df.renamed에다가 info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df 그 여기에도 이제 inplace는 true 이런 옵션을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 보통 그 파이썬 쓰실 때 그 변수 이름을 좀 그 영어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가끔씩 그 한글을 좀 못 읽을 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좀 영어로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정렬, 보통 엑셀에서도 저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sort values라는 걸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sort values에다가 by를 써주시면 이 나이2라는 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이게 디폴트가 오름차순이거든요. 그런데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럼 ascending은 false라는 옵션을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ascending이라는 게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은 false다. 오름차순은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렬할 때 두 가지 변수 기준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는 by로 두 개로 묶어주시면 되고, ascending도 두 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 헤드와 이 테일을 보시면은 실제로 P 클래스와 이 나이2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이게 그 정렬이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환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ly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apply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나 특정 열에 그 함수를 적용을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요소에 동일한 연산을 적용하거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제가 엑시스 파라미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행과 열, 행은 잘못 적었죠 이거? 잠시만요. 이게 엑시스 0이 행이고 열 방향, 이게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은 잠시만 이걸 지우고 apply 물어보면 돼요. apply 메서드는 에서 엑시스 파라미터를 좀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엑시스는 0이 행방향인지 열방향인지 좀 헷갈린 건데, 저희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엑시스는 0이 이제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반대죠? 열방향. 저 이게 가끔 헷갈리는데 결국 예시를 보면서 좀 봐야 돼요 이거를. 일단 엑시스는 0이 일단 열방향이고 엑시스는 1이 좀 행방향이다.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G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GPT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GPT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쉬운 예제 같은 거 실행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나이열의 평균값을 일단 하나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계산을 한번 해봤고, 저희가 이 나이열에서 평균보다 많으면 고령, 아니면 젊은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제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age 카테고리라는 거를. 그래서 특정 행의 그 나이2 변수가 그 평균보다 크면은 이제 고령이라는 걸 좀 돌려주고, 아니면은 젊음이라는 걸 산출해라. 이게 그 if 조건문이거든요. 그 만약에 if 조건문에 여기 해당되면은 특정 값을 리턴해라. 아니면은 이 젊음이라는 걸 리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 함수가 있거든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f의 나이 분류라는 새로운 변수를 좀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 df.apply 새로운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건데, 엑시스는 1, 그 행방향으로 저희 특정 행에 대해서 각 모두 다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엑시스는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행방향으로 좀 연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엑시스는 1을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그 29보다 적기 때문에 젊음으로 분류가 됐고, 29보다 많기 때문에 고령으로 분류가 됐죠. 그리고 그 람다 함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df를 통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이걸 만들었는데 그 람다라는 거를 통해서 간단한 거는 또 익명 함수로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의 길이를 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df rename name에다가 apply를 하는 거죠. name에다가 다 적용을 시킨다. 뭐를? 이 특정 람다라는 함수를. 이 람다라는 익명 함수가 뭐 어떤 거냐? x라는 거. x가 len x. x의 길이를 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거에 대해서도 뭐 한 줄로 람다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길이만 돼도 좀 람다를 좀 안 쓰긴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써주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여러분들의 좀 스타일이고, 그리고 삭제하는 거. 이 드랍 메서드를 쓰면은 특정 열이나 행을 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df.drop 해서 나이 분류라는 거를 좀 그 열을 좀 삭제하고 싶다. 잠시만요. 나이 분류가 아니라 나이 구분이죠. 그래서 나이 구분 삭제하고 싶은 열 그 변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엑시스는 1, 그 특정 열에 대한 열 방향이다, 이걸 좀 알려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나이 구분도 없어졌고, 잠시만요. 나이 분류가 맞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이 그 분류에 대한 열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행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행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데이터 프레임을 좀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특정 행, 저희가 성별이 그 남자인 행을 좀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성별이 남자인 행을 골라주고 그거에 대한 인덱스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엑시트는 0, 행을 좀 행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걸 하면은 실제로 삭제가 되는데, 그럼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왜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삭제는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피메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데 하면서 잠시만요. 아, 앞에 그럼 앞에 있는 게 뭔데 하면서 이 여기 있는 게 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떼어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아, 여기서 실행시키는 건 그 여기 이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Shift Enter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늦게 알려드렸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실제로 그 아까 위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없어진 성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메일이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걸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실제 피메일밖에 안 남아 있죠. 그리고 pdc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dcut. 이거는 연속형 데이터를 구간으로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로 변화를 할 때 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평소 하실 때 특정 데이터를 뭐 구간으로 좀 나누고자 할 때 그럴 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잠깐 그 열의 이름을 좀 나이로 좀 그 age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조금 오류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 df를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좀 필요 없는 것들 여기 여기 이름 길이라는 것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pdcut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age group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근데 age group에 그 df2의 age 변수를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구간을 나눠줘요. 저희 0부터 40이면은 0 그리고 40에서 60이면은 middle 60에서 100이면은 그 elderly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아마 0 이상 40 미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라벨스는 0, middle, elderly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 df2의 age와 age 그룹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샘플링해서 좀 보시면은 그 여기 미들도 잘 분류가 됐구나. 엘더리도 한번 볼까요? 엘더리가 잘 안 나오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엘더리가 있고 엘더리만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또 보실 수도 있겠죠? 엘더리 60에서 100살까지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PD Q컷 같은 경우에는 퀀타일 컷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의 구간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 컷은 저희가 임계치를 이런 식으로 정해줬잖아요. Q컷은 임계치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진 않습니다. 이것도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df2의 age 변수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구간의 개수를 정해준 다음에 라벨 붙이고 싶으면은 그룹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빈도수를 한번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빈도수가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왜 다르지? 하면은 제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가끔씩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내가 Q컷을 썼는데 왜 각 구간별로 관측치 개수가 동일하지 않은 거지? 중복된 값이 많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나올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GPT를 좀 적극적으로 쓰시라는 의미에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볼 부분이
데이터 중복 확인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중복 값이 있으면은 이게 데이터가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입력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좀 판단을 하시고 그 중복된 데이터면은 여러분들이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뒤쪽에 duplicated라는 걸 쓰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이 있으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false라고 나오는데 중복이 있으면은 true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2, 4, 5를 보시면은 존 28 뉴욕, 존 28 뉴욕 이런 식으로 그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 뉴욕이 중복이 되고 이 여기 0번이랑 0번은 그 유니크한 거고 그리고 2번이 중복되니까 여기 true로 나왔죠. 여기 그리고 4번이 앞쪽에 에나랑 중복 앞쪽 1번이랑 그 중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true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복을 제거해야겠다 싶으시면은 drop.duplicate 이거를 쓰시면은 중복은 다 제거가 됩니다. 실제로 중복 제거된 후의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 제거된 아까 위에 있는 것에서 중복이 제거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파트 넘어가면은 제가 데이터 변수 합치는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합을 배웠죠. 저희 두 개 데이터를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좀 합치는 건데 여기 left join, 뭐 right join, 뭐 inner join, 뭐 full outer join 이런 식으로 있는데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은 left join은 A에 속하는 것들만 가져오고 B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가져오겠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right는 그 반대고 inner join은 그 두 개 기준이 다 있는 것들만 가져오겠다. 아니면은 full outer join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 가져오겠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제가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 1이랑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하나는 name, age, gender 이런 식으로 있고 하나는 name, city, salary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저희가 그 인적사항에 대한 거랑 그 사람들에 대한 연봉이랑 직장 정보 이거를 이 데이터를 합치는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만들어 주면은 df1, df2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먼저 인어 조인부터 해볼게요. 두 개 교집합부터. 그 네임이 둘 다 있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둘 다 있는 것만 가져오면은 저희가 앨리스, 밥, 다이애나만 겹치니까 이거 세 개만 아마 가져올게요.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 pd.merg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df1이랑 df2를 합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냐? 그 이름, 네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inner join을 한다. 그 on에는 기준 변수가 들어가고 how에는 그 키 값이 들어갑니다. 아니, 키 값이 아니라 그 조인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inner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 inner join 의미하는 거고요. 했을 때 실제로 앨리스 밥 다이애나에 대한 결과만 나오고 그리고 에이지 젠더 시티 셀러리에 대한 것이 나올 겁니다. 에이지 젠더 시티 셀러리 이렇게 변수들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레프트 조인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레프트 조인을 실제로 쓰면은 여기 앨리스 밥 찰리 다이애나의 기준 변수는 다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아우터 조인 하면은 여기 위에 여기에 있는 이름 이렇게 앨리스 밥 찰리 다이애나 그리고 앨리스 밥 에단 다이애나 이렇게 다 합쳐서 5개는 가져올 겁니다. 5개는 가져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져왔을 때 애초에 정보가 없던 것들은 그 결측치로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그룹화하고 피벗 테이블 한 부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내고 그 빈도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 잦은데요. 먼저 그룹 바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변수에 따른 B 변수의 평균 빈도를 구할 때 저희가 그룹 바이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문법을 바로 보죠. 저희가 df 그룹 바이를 외쳐줍니다. 외쳐주고 P 클래스별로 그룹을 묶고 싶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AG에 대한 평균을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관적이죠, 매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P 클래스별로 AG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P 클래스와 성별을 그 복합으로 기준으로 그 복합 변수 이 변수를 묶어가지고 한번 보겠다. 사이즈는 그 빈도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P 클래스와 성별에 따른 이 조합에 따른 이 빈도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쓰잖아요.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요약 집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뭐 다차원 데이터 요약 툴인데 엑셀을 써보셨으면 피벗 테이블을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 기준 행과 열로 그룹화해가지고 합계 평균 개수 같은 다양한 통계값을 계산하는데 유용한데 이게 그 행과 열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변수들을 배치를 하고 여기 안에 있는 값들도 어떤 것을 계산을 할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피벗 테이블의 매력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f.pivot 테이블 뒤쪽에다가 인덱스에다가 인덱스가 이 왼쪽 부분에는 P클래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칼럼 열 쪽에는 성별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values에는 기본적으로 그 age라는 그 나이 변수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할 거냐 이 인덱스와 칼럼에 따라서 어떤 계산을 할 거냐 그 평균에 대한 계산을 할 거다 해서 이 P클래스와 성별에 따른 그 평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같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밸류스에다가 그 age와 fair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실제로 age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fair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각각에 대한 계산 함수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age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고 싶고 fair 운임에 대해서는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aggfnc 어그리게이트 펑션의 아마 줄임말일 텐데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짜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짜줄 수가 있어요. 이거랑 어떻게 매치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또 기존의 비슷한 코드에 이 마진 쓰는 true라는 걸 넣으면은 이 총 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의도와는 다르게 좀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게 그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왼쪽으로 좀 쌓아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먼저 멜트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멜트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을 길게 변환하는데 좀 사용이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세로로 길게 늘어뜨릴 때 저희가 멜트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변한 건데 이 매스랑 사이언스가 이 요쪽 두 번째 열로 왔죠. 두 번째 열로 왔고 이게 서브젝트라는 걸로 묶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갔으면은 여기 있는 점수들은 어디로 갔냐? 바로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갔는데 이거를 스코어라는 걸로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되었죠. 이거를 이런 설정을 어떻게 하냐? PD 멜트를 쓰면 됩니다. PD 멜트를 쓰고 일단 df 대상을 쓴 다음에 id vars는 name 이름 여기다가는 이름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value vars 매스랑 사이언스가 들어갔죠? 그 value를 나타내는
그 변수들을 적어주고 매스와 사이언스 그리고 var name 그 이 매스랑 사이언스를 어떤 그 변수로 이름으로 묶을 거냐 그리고 value name 이 여기는 value 85, 88, 90, 92 이런 것들을 어떤 변수로 묶을 거냐 그 스코어로 묶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함수를 실행해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비슷한 역할을 스택이라는 함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스택이라는 거는 그 인덱스로 좀 설정을 한다. 그게 차이점이고 사실 아이디어는 그 멜트랑 스택이랑 비슷합니다. 스택을 좀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스택으로 하면은 그 여기에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이 왼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었던 거를 오른쪽으로 길었던 거를 그 조금 그 아래 위로 조금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죠. 여기서 만약에 그 좀 세로 그 가로로 좀 늘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언스택을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df에다가 그 네임을 좀 인덱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스택을 하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매스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가 인덱스 멀티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랑 과목이랑 멀티 인덱스가 되는 거고 변수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stacked df에 index.names 하면은 names는 name subject 하면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 인덱스 이름들이.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변수 이름도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스코어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name, subject 이렇게 인덱스에 이름이 붙었죠. 여기까지는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코어가 이게 스코어입니다. 이게 변수가 지금 하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 시리즈라고 나와있죠. 시리즈. 그리고 6개가 있고 그리고 이 변수는 스코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택드 df를 언스택을 쓰면은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매스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수랑 메서드랑 속성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시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것들은 pd. 뭐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가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df. 뭐 어떤 거는 괄호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거는 함수고 두 번째 거는 메서드고 세 번째 거는 속성이거든요. 이 개념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건 함수는 독자적인 작업 코드이기 때문에 판다스, 컷, 괄호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컷 안에는 여러 인자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랑 속성은 특정 객체에 그 종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 객체가 있어야 특정 객체 환경에서 그 속한 함수다. 이게 메서드죠. 특정 df라는 객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헤드라는 거죠. 그리고 df에서 그 특정 함수는 아닌데 df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 ndim 그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뒤쪽에 괄호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 메서드, 속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 위에서 어떤 거는 그 괄호를 치고 어떤 거는 괄호를 안 치고 어떤 거는 PD가 붙고 어떤 거는 DF가 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 사실 처음부터 이해는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과제나 실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데이터 전처리까지는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 경제 2023년
2024년 월간으로 그 가져온 파일을 제가 좀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고요. 일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데이터 재구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데이터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연도랑 월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분석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변수들을 밑으로 좀 쌓아주자. 밑으로 쌓아주자. 그거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물가 수준이 1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품목 5개와 낮은 품목 5개를 여러분들이 좀 구하는 코드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준이라는 좀 변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1에서 5까지 좀 분류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총지수 옆에 이제 수준이라는 변수가 새로 돼 있어서 뭐 1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겠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2 이거는 3, 4, 5 이런 식으로 수준을 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여기서 힌트는 각 레벨마다 지금 공백의 수가 달라요. 레벨 1은 공백이 없고요. 레벨 2는 공백이 하나 있고 레벨 3는 공백이 2개 있고 나름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여기 레벨 2 이제 그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 2 수준의 가중치가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그 3번에서 그 수준을 만들었으면은 그 레벨 2들의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구하는 좀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정상적인 부분인데 결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쪽에 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의 최근 물가 수준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그 분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과일 쪽에 대한 것만 다 뽑아내 가지고 한번 최근 표를 만들어서 뭐 최근 추이를 한번 봐야겠죠? 네, 이 부분을 제가 그 과제 게시판이나 등업 게시판에 좀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공지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좀 해주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정성 들여서 만드는 거 그냥 이거 듣고 넘기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음 영상부터는 유튜브에 그 생자로 공개가 안 됩니다. 제가 카페 이 과제 한 사람들만 과제 하신 분들만 제가 따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특정 카페에다가 올리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과제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없게 꼭 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거 제발 좀 실습 좀 해주시고 과제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본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시고 여러분 파이썬 처음 하는데 이 과제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제를 그래도 끙끙 앓으면서 한번 해보셔야 이 파이썬에 좀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